이제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었잖아요, 지포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방적으로 한국 회사들에게 손해일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뭐 챗GPT 때문에 맨날 막연하게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좀 살아나고 있던데. 챗봇 정도에 붙이고 가끔 학습시키는 정도로는 그 디램 시장을 확 바꿀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크게 보면 아예 스스로 설계를 못하는 회사가 좀 더 파운드리로는 적합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제2의 인공지능 기술 될 것 같은 거를 보고 거기에 맞춘 그 반도체 설계를 끌고 가는 게 정답이죠. 네. 지금 한국 경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무역 적자가 자꾸 커지고 있다. 네네. 근데 또 그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원인을 또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반도체 수출이 중국 향해서 한 30%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데미지를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한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또 글로벌리 가장 뭐라 그럴까 기술 전쟁의 어떤 첨단에 서 있는 그렇죠. 아이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에서 우리가 참 괴로운 것 같아요. 뭐 괴로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국제 패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원 하나 안 나는 나라라고 뭐 예를 들면 중동은 석유가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원으로 좀 전 세계 외교에 힘을 내는데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다행일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중국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D램 쪽이고 그다음에 삼성은 낸드, 삼성은 낸드,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디램. D램. 그런데 지금 미국에다가 또 지금 삼성전자 열심히 지금 시설 투자를 하는데 테일러에 하고 있죠. 이쪽은 이제 비메모리 쪽. 네네. 자,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하에서 과연 우리 이제 칩4 동맹이라고 이제 그 세부 규정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약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었잖아요. 지포는 하나는 그 미국에 지으면은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이제 자제해라. 뭐 쉽게 말하면 허가제로 바꾸겠다. 미국 기술이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방적으로 한국 회사들에게 손해일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미 투자돼 있는 그 중국 쪽의 자본들은 문제가 되지만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분명히 방해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국 회사들에게는 길게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지금 이미 시설 투자가 돼 있는데 제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이 어떤 첨단 장비들을 중국 쪽으로 이제 반출하거나 혹은 중국 쪽에서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뭐 판매가 좀 어렵다든가 이런저런 제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시설 투자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장비가 들어갈 일이 있나요? 근데 예를 들면 그 공장을 이제 걷어내고 새로운 장비를 넣어야 되기도 하잖아요. 새로운 제품을 양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지는 신제품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계속 그 공장을 짓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오래되면 라인을 비우고 장비를 다시 넣어요. 노후화돼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EUV 장비, 그 노광기 장비죠. 이게 우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EUV는 중국에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제재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쪽에 라인을 완전히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럼 EUV 처리는 우시에서 할 수 없고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 다음에 우시로 옮겨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비용에서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아직은 그 세부 지침이 나와오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그 제한이 나온다 해도 무조건 다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세부 지침을 봐서는 중국에 투자하는 거는 많이 힘들게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못 받으면 또 미국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 보조금을 안 받고 중국에서 그냥 계속 할래 아니면 보조금 받으면서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것이냐. 결국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장비를 얻어야 되는데 장비는 미국 기술이 많으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한국 그 반도체의 경쟁력 혹은 입지를 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산을 좀 못 쓰게 되면 당연히 손실은 볼 수 있죠. 다만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보전될 것이고 일부는 그 중국에서의 잠재적 경쟁자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상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거는 우리가 당장의 매출 저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중국도 그러한 네. 것들, 중국 토종기업. 근데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경쟁할 만한 제품을 만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경쟁자가 있어요, 중국 내에? 중국 내에는 사실상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방에도 이 메모리를 놓고 보면은 다른 회사는 뭐 마이크론 정도인데 그것도 미국 회사잖아요, 네. 그냥. 그리고 지금 불황 시기에도 보면 다 같이 그 생산량도 줄이고 이렇게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로 인해서 어떤 한쪽이 어부지리를 얻어서 순위가 막 뒤섞이고 바뀌거나 할 일도 없고. 다 같이 어려울 예, 거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서 새로운 갑자기 디램 회사가 나타날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디램 자체를 안 쓸 수도 없고요. 근데 또 그런 소수 의견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어떤 반도체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정말 중국에 원활하게 수출하거나 이런 일들이 어려워지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중국에 수출 못하면 중국에 수출이 못하면이 아니라 그 중국에서 제대로 생산이 안 될 경우.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나면 반도체 회사들은 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무조건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밸류 체인을 그냥 중국 내에서 한번 그냥 다 가져보자 이런 식으로 좀 반도체 육성과 관련된 어떤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계속 뭐 장비도 되게 좀 독특한 것도 많이 시도했어요, 그쪽에서. 아예 노광기 없이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있는 노광기를 잘 써보려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시도는 사실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없어도 계속 하고 있던 거라서 되려 원래는 미국 장비로 하려던 게 없어졌으니까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중국이 이번 어떤 조치들이 만약 나오게 된다면 그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걸 극복하는 어떤 기술적 진화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근데 왜 내연기관과 관련해서 워낙 많은 기술력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던 중국이 전기차 부분에서 확 튀어 올랐잖아요. 거기는 뭐 내연기관 기술력이 없어도 되니까. 마찬가지로 차세대 반도체를 통해서 뭔가를 확 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가끔 보여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던데요. 근데 아마 그쪽에서 하려면 저도 정확하게 어떤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노광기나 이런 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려고 하면은 노광기가 아닌 무언가에 미국산 장비가 아닌 무언가 다른 제조 공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 거 만들려면. 근데 아마 뭐 되게 가능성은 낮지만 시도하겠다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 네. 이러한 것들은 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계속 거군요.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중국의 약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지금 우리 AI 인공지능 이야기도 네. 했지만 챗GPT 같은 인공지능 뭐 바이두에서 하고 있다고 알리바바도 한다고 네. 하고 뭐 다른 기업들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됐든 계속해서 뭔가 하이 테크놀로지가 필요한데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대신 미국도 아예 모든 걸 방해하지 않고 완제품 칩을 사가는 건 또 막지 않잖아요. 제조는 안 된다. 네. 사가는 건 사가라. 제품, 그렇죠. 완제품을. 네. 자, 삼성전자 지금 실적 쇼크가 지난번에 있었단 말이죠. 네. SK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근데 그 이후로 시장의 반응은 외국인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매수하면서 좋아지고 네.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장 큰 이슈가 삼성전자가 감산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할 거야 해가지고 또 한번 출렁였었거든요. 그렇죠. 감산 없이 이 공급,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문제들 이게 잘 풀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정확하겐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웨이퍼 자체는 줄어들게는 하겠다 아마 이런 의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금 상황을 쭉 보면 작년 3분기 삼성전자 디램 점유율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 3분기 보면 거의 40% 초반대까지 밀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한 2분기, 3분기 사이 동안 새 회사의 기술력이 확 변하진 않아요, 사실. 그 기술력 자체는 비슷하다고 봐야죠, 새 회사가. 비슷하게 진화할 건데.
그럼 점유율이 확 변했어요. 3분기에만.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싼 값에 D램을 밀어냈구나라고 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4분기는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의 판매량이 확 늘었을 텐데 자신들 발표로는 그 시장 빅그로스를 상회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시장엔 3개밖에 없잖아요, 회사가. 그럼 어디가 그 시장을 하회했겠어요? 두 회사가 하회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값싼 가격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는 의도한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D램에서 적자를 안 보면서 다른 회사들을 이제 좀 간당간당하게 만들면 미래의 투자가 힘들어지죠, 다른 회사들이. 네. 그럼 이제 그런 가치들이 반영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요즘 뭐 챗GPT 때문에 맨날 막연하게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좀 살아나고 있던데 일단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를 그 챗봇 정도에 붙이고 가끔 학습시키는 정도로는 그 D램 시장을 확 바꿀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구글의 그 검색 같은 거 거기에 전부 GPT-3를 붙인다라고 해도 아마 한 그 A100 서버 10,000개 정도 빌리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A100만 개 정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연 그 1,000억 단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금액으로? 러프하게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그냥. 그 아마존 그 서버 임대 비용이랑 예상되는 처리량 해서 대충 계산해 본 건데 그렇게 보면 D램의 단순 수요 측면에서는 크지 않은 거죠. 다만 GPT-3가 초반에 유행할 때 연구개발용 판매는 훨씬 많을 테니까 그 순간에 좀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공급이 과잉일 때는 도와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챗 GPT가 어떤 식으로 확산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렇죠. 지금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크게 의미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한 1,000억 정도의 시설 추가적인 그렇죠. 어떤 네. 이슈고 그 이상일 때는 확 퍼질 때는 이제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1,000억이면 사실 큰 건 아닌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하이닉스. 가격은 더 낮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이제 기업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네.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럴 때 이번에 근데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포상은 또 최대한 잘해줬다고 그건 작년 실적에 달렸으니까. 작년 실적으로. 그건 계약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중국이 이렇게 뭔가를 그 자기네 자체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재 뭐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유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에 뺏길까봐 또 직원들은 잘해줘야 된다. 제 생각엔 되려 이제 삼성전자가 요번에 투자 늘린 데 보면은 연구개발 쪽으로 막 투자가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설비 투자액은 유지하는데 양산 라인보다는 연구개발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달리 말하면 이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데가 다른 곳에 인재를 빨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왜냐하면 연구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어떤 뉴스에서 봤었는데 이렇게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넘어가면은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규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죠. 괜찮아요? 뭐- 얼마 전까지 하이닉스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 쉬었다 가야죠. 그 아마 2년인가 그 이직 금지가 있을 거예요. 그 동일 업종으로.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반도체 가장 큰 이슈는 결국은 이 슈퍼을이라고 표현하는 이 ASML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장비를 주네 마네 이거 가지고 뭐 회장님들이 가가지고 막 네, 사정을 그렇죠. 하러 네. 우리 물건 좀 달라고. 근데 정말 대단한 회사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그렇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잘 이해는 안 가요. 기술을 모르니까. 사실 반도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원판을 놓고 그린 다음 찍고 그 위에다가 또 그린 다음 뭔가를 찍고 그린 다음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원판 안에다가 더 작은 소자를 많이 그릴수록 성능이 좋아져요. 그러면 그 작은 패턴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 그리는 게 노광기거든요. 근데 그 그리는 노광기 중에 정말 작은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거는 ASML이 만들기 때문에 뛰어난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ASML한테 가서 노광기를 안 받으면 차기 공정을 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 노광기를 통제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계속 천년만년 잘 할 것이냐. 근데 여기대로 문제가 있어요. 또 보면. 아, 그래요? 사실 그 불아르곤이라는 레이저를 거의 2000년 중후반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EUV가 그 양산까지 넘어오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재보면.
이 기술 자체가 벌써 쉽지 않은 기술이구나 이게 짐작이 되죠. 그렇죠. 이 EUV라는 EUV 광원을 찾아낸 것도 그래서 되게 인류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보면. 근데 EUV 다음 로드맵은 하이 NA EUV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건 기계 하나가 거의 뭐 4천억, 5천억 가까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렇게 비싼 기계가 들어왔는데 칩의 단가가 옛날만큼 빨리 낮아지진 않아요 또. 그리고 좀 어떤 칩들에서는 되려 칩이 비싸질지도 몰라요. 똑같은 거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EUV 가격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요, 신장비들 점점 그 미세화를 하지 못하는 칩이 많이 생겨날 거란 거죠. 그 미세화를 못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10나노 나오면 파운드리 갔다가 7나노 가도 파운드리 가고 하는데 어느 순간 5나노, 3나노 가면 그 칩을 그 설계한 회사가 이득을 못 본다는 얘기인 거죠. 칩 그 소자 하나당 단가가 안 낮아지니까. 원래 반도체란 비즈니스가 성립한 이유는 메모리도 파운드리도 다 그런데 10나노 하다 7나노 하면 소자 하나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옛날만큼 빨리 싸지질 않아요. 지금은 가격이. 그거 왜 그러냐면 설비 투자가 너무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칩들 중에 이제 도저히 아낀 원가로 설계 비용을 그 커버 못 한다고 하면 미세화를 포기하는 칩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비메모리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예요. 둘 다? 메모리 둘 다 쪽도? 노광기 쓰니까요. 이제 그런 시기가 되면 사실 좀 주도권이 거대한 플랫폼 회사 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죠. 고객의 힘이 더 커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3나노 넘어간 예전 3나노에서 2나노 1점 몇 나노 가는 거 힘든데 아마존 같은 큰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걸 알아요. 나는 칩에 요 기능만 있으면 돼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한 10나노, 7나노로 설계를 해도 훨씬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들한테만. 그렇게 되면 되려 이제 노광기의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로 갈 수 있죠. 네.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그 뭐죠? 만드는 건 잘 만드는데 아까도 뭐 디자인 말씀하셨지만 이 네. 반도체 디자인 설계 이쪽이 우리가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현 우리가 상황이 어때요? 사실 설계라는 거는 잘하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반도체 설계를 제일 잘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 대만이고, 그리고 중국이 좀 자기들 쓸 거를 만들어요. 하웨이용으로 하이실리콘이 했다든지.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원래 좀 고만고만해요, 설계는. 왜냐, 이거는 그 쿠다 쪽 이야기랑 마찬가지로 반도체라는 걸 만들면 항상 생태계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칩을 이건 단순히 소비 시장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엔비디아 GPU를 사는 이유 이걸 사기만 하면 돌릴 수 있는 수천만 개의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반도체를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코드들 없어도 내 반도체에 다 맞춰서 쓰면은 부가가치 엄청 높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돼요. 근데 반도체 사실 대부분 서비스에서 원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걸 깨고 들어가기 힘든 거죠. 한국이 설계에 약하다고 해서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뭐죠? 그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 네. 그 약한 부분을 그 설계 능력에 이렇게 짚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그건 삼성전자 전체의 어떤 그 경쟁력에 문제가 있겠지만 파운드리 그 TSMC와의 파운드리 대결에서는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굳이 그렇게 설계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그냥 설계도 가져오는 대로 만들어주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되려 파운드리는 그 고객이랑 장기 관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크게 보면 아예 스스로 설계를 못하는 회사가 좀 더 파운드리로는 적합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는데 TSMC는 제조만 해주잖아요. 그러면 좀 기밀성 문제는 있겠죠. 이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아닐지라도 삼성전자처럼 자기 설계를 가진 회사가 있으면 좀 그 진실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이 반도체 설계와 관련해서 한국이 좀 더 강한 경쟁력, 기술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가능한가요? 우리의 환경이? 근데 항상 이 반도체 설계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잘 나가는 칩이 있잖아요. 엔비디아 이런 거. 네. 그런 칩이 왜 잘 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 칩을 보고 그 칩에 2배 빠른 칩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원래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인공지능에서 엔비디아가 잘 됐던 이유는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제 원래 CPU가 하던 거를 대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은 CPU로 잘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엄청 느려요. 네. 하지만 엔비디아 GPU를 쓰면 몇 배에서 십수배 빨라지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제성 없었던
어떤 인공지능이란 일을 경제성 영역으로 끌고 온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인공지능 이런 지금 있는 신기술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제2의 인공지능 기술 될 것 같은 거를 보고 거기에 맞춘 그 반도체 설계를 끌고 가는 게 정답이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다면 뭐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하는 근본 원인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 네. 괜찮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꼭 그렇겠죠. 걱정이고. 예. 근데 그 걱정이 예를 들면 10배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거면 아마 잘 안 되겠죠. 근데 회사가 사라질 거냐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죠, 아마. 뭐 2030년, 35년 뭐 이렇게 TSMC를 따라잡겠다. 삼성전자에서도 목표 세운 게 있잖아요, 로드맵.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저는 이제 로드맵을 좀 야심차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걸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뭐 지표만 땡겨올 거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예를 들면 파운드리를 키운다고 하면 이제 뭐 제가 감히 파운드리업을 얘기할 자격은 없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자신과 고객이 같은 길을 가면은 돼요, 계속. 네. 꼭 1등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어차피 기존 팹리스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아마존이나 뭐 구글 같은 회사가 계속 파운드리의 고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고객들이랑은 당연히 릴레이션 생길 거거든요. 그럼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는데 1등, 2등이 중요하겠어요? 계속해서 시장 네, 의미 있는 그 시장 포지션만 가져가면 된다. 그렇죠. 네. 우리가 반도체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꼭 확인한다기보다 저는 뭐 지금 챗GPT도 있고 그런데 그 기술의 어떤 디테일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에 봤더니 딱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한눈에 봤더니 와 이건 딱 혁신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이런저런 정보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미 그 한계들을 많이 봤잖아요. 6,000단어 한계도 있고 학습이 오래 걸리고 데이터 구하기 힘들면 학습하기 힘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나름 확률 계산하면서 좀 계산된 리스크를 취해 가야 된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하긴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알자. 저도 챗GPT 뭐 딥러닝을 통해서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6,000단어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건 오늘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알아야 된다. 사실 본인들이 그 문서에 다 공개해 놓은 거예요. 해놔도 우리 잘 안 보잖아요. 그냥 와 이렇대 저렇대 이 분위기에 그냥 휩쓸리는데.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술을 아는 거에서 하는 건 정확하게 8,000 몇 개 토큰 아니면 4,000 몇 개 토큰일 텐데 그 길이를 넘어서는 것은 지금 안 된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건 나중엔 될까? 근데 이거는 조금 들어가 보면 되게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개수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 아니면 네. 지금보다 엄청나게 좋아지는 결과물을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크기 안에서. 새로운 그거를 보완하는 어떤 기술들이 나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이 기술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참 어렵다. 왜냐면 어렵죠.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뭐 하는 데까지는 공부해봐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정인성 작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